태풍 속보 1986년 8월 28일 오후 2시 30분 라디오 서울 13호 태풍 베라가 중부지방에 상륙했습니다. 폭풍에 젖는 시내버스 안 숭글숭글하게 생긴 소년 하나가 창가에 앉아 나지막이 영어책을 읽고 있다. How do you do, Mr. Baker? Glad to meet you. Is Sumi a Chinese girl? No, she isn't. She's a Korean girl. Who are they? They are David and Sumi. Them are good friend. 나는 유리창에 베라의 스펠링을 써본다. 베라, 진실. 누가 태풍의 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어쩌면 저 스치는 간판들의 숫자만큼이나. 베라라는 이름의 파괴자는 너무도 많은 게 아닐까? 어릴 적 인기 만화 영화 요괴 인간의 주인공 이름도 베라였어.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뱀베라 베로. 난 일제 만화 영화에 죽어라 열광하며 자라났지. 네. 복습합니다. 인유와 패러디 메타시의 효과적 활용법. 지금까지 뭐였죠? 동서양의 고전 중 모범이 될 만한 텍스트를 활용해보자. 네. 이 고전의 모범이 될 만한 문장들 잘 기억했다가 평소에 언어 속에서 우리 평소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는 식구들을 자꾸 활용해 보세요. 네. 누구하고 농담을 할 때도 그렇죠.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 성격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대화들을 자꾸 대화에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시에 대한 애정도 그렇고 또 시적 표현에 대한 도움도 될 것 같아요. 정신적인 지주나 종교적 신념의 텍스트를 찾아라. 네, 이런 거 있으면 좋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단순한 기행과 관람보다는 그 배경과 진실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라. 설화나 민담 등을 오늘의 삶에 용해시켜보자 라는 게 있었고요. 잘 알려진 작품이나 정전을 뒤집어 보거나 흉내내 보자 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읽어보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비문학적 담론을 활용해 보자. 비문학적 담론. 왠지 문학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사회 담론이 뭐죠? 이야기 담자에 의논할 논자 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의논하는 것. 네, 논쟁, 의논, 이렇게 좀 뭔가 이야기이면서도 논쟁이 되고 또 의논이 되고 논의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담론이라고 하죠. 사회적 담론 하면은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면서 의논도 되고 논쟁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비문학적 담론은 무엇인가? 왠지 잠시만요. 네, 제주 삼다수입니다. 왠지 비문학적 그러면 왠지 문학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의 어떤 담론을 비문학적 담론이라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관습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가 또는 광고 문구라든가 신문 기사, 그죠? 또 정치적 담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상품의 어떤 사용 설명서일 수도 있겠고 대중문화일 수도 있겠죠.
그런 왠지 좀 문학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의 문학에 갖다 쓰면 다 문학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학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상들의 파편들, 그러니까 그런 일상들을 풍자해 보자는 거죠. 풍자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진지한 시도 써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혀 시적이지 않은 느낌일 것 같은 그런 언어들도 시에다가 활용해 보자라고 합니다. 네, 이 시 같은 경우는 상품의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좀 풍자하고 있어요. 빙그레 우유, 하필 상품이 또 빙그레 우유 200ml 패키지라고 합니다. 네, 오규원 시인의 시고요. 빙그레 우유, 우수래요, 우수라고. 빙그레 우유, 우수라는데 웃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있어요. 네, 그래서 빙그레 우유의 상품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빛나는 시입니다. 이런 시 꼭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 이런 시를 쓰려고 한다면은 네, 평소에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관찰. 네, 뭐든지 다 시로 쓰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관찰들을 잘 해야 이런 시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하는 그 설거지 통을 잘 관찰을 해 본다든가, 쓰레기통 내용물을 한 번씩 관찰을 해 본다든가. 우리 일상 속에 관찰할 것도 많죠. 네, TV의 생김새를 한번 관찰한다든가, 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태도를 관찰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네, 시로 형상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하고 써놨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사용 설명서 중 첫 번째 순서라는 거겠죠. 양쪽 모서리를 함께 눌러주세요. 나는 극자와 구구의 양쪽 모서리를 함께 꾹 누른다 라고 해요. 네. 자, 하필이면 양쪽 모서리, 그 생김새도 모서리죠. 모서리가 뭐죠? 모서리에는 뭐가 있어요? 각이 있죠. 각이 서 있어요. 각이라는 것은 뿔각자 쓰잖아요. 한자로 쓴다면 우리가 각을 세운다 이러면 서로 갈등을 한다, 또 서로에게 감정이 좋지 않다, 화가 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양쪽으로 갈라져서 모서리가 생겼어요. 그 모서리를 화내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함께 꾹 눌러주세요 라고 합니다. 꾹 눌러주래요. 네, 갈등을 꾹 눌러주라고 합니다. 나는 극자와 구구의 양쪽 모서리를, 그죠? 극좌, 구구. 극자와 구구의 양쪽 모서리를, 항상 이 극이 문제죠. 극좌와 구구가. 네. 그냥 좌와 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극좌와 구구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극이 문제예요. 이들은 타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서리를, 각을 세워요. 근데 그게 바로 모서리죠. 이렇게 양쪽 그 각을 세운 그런 어떤 감정들, 서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갈등의 감정들을 함께 꾹 누른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시각적으로, 그러죠? 어떤 이념의 갈등, 또 뭐 이념의 갈등을 우리가 굉장히 관념적인 어떤 사유잖아요. 관념적인 언어인데 그 관념적인 언어를 아주 그 시각적으로 형상화를 잘 해놓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함께 꾹 누른대요. 네? 분노도, 화도, 증오도, 그런 또 혐오. 이 극자와 구구는 서로를 대단히 혐오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뚝 누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타협이 안 되니까 만나라고 꾹 눌러요. 두 번째, 따르는 곳. 두 번째 사용 설문서 두 번째 순서죠. 따르는 곳. 네, 이렇게 화살표로 주르륵 말로 안 하고 화살표로 따르고 있어요. 네, 막 하강 이미지가 있네요. 극좌와 극우의 흰 고름이
쭈루룩 쏟아진다. 네, 그동안 어떤 그 이념 간의 이격거리가 너무 커서, 그죠? 두 양쪽 극저와 구구의 이념적 그 이격거리, 그 거리가 커서 상처가 한없이 골마 터져가지고 이제 꽉 누르니까 치료를 하는 거죠. 고름이 쭈르륵 쏟아진다고. 네, 우유가 쏟아지니까 그 고름으로 보고 있어요. 극자와 구구의 갈등 속에서 생긴 그 고름. 네, 그게 쭉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 비문학적 담론, 이거는 어떻게 봐도 상품의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시로 쓸 생각을 한다는 것, 대단히 발상이 좋죠. 이렇게 어떤 발상, 착상, 뭔가 새로운 것에서 또 발견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네, 아주 시 쓰는 태도로서 멋진 겁니다. 한 번씩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뭐 가지고 하고 싶어요? 저라면은 뭘 할까? 딱히 그렇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저라면 항상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을 이렇게 모시듯이 살잖아요. 거의 신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 보겠습니다. 태풍 속보. 1986년 8월 28일 오후 2시 15분 라디오 서울 유하입니다. 그러니까 태풍 속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태풍 속보가 버스 타고 가는데 태풍 속보가 나와요. 근데 그 순간을 그 태풍 속보가 뜨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태풍 이름에서 바로 시로 형상화 해냈어요. 자신이 느낀 바를. 네, 한번 볼까요? 13호 태풍 베라가 중부지방에 상륙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시는 라디오에서, 버스 타고 가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한마디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걸 바로 시로 형상화해 냈습니다. 자, 볼까요? 폭풍 후에 젖는 시내버스 안, 숭글숭글하게 생긴 소녀 하나가 창가에 앉아 나지막이 영어책을 읽고 있다. 이 소녀가 아니고 소년입니다. 소년. 네. 소년 하나가 숭글숭글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숭글숭글하게 생겼다 이 말은 왠지 모난 데가 없고 천진난만하고 귀여우면서도 좀 모난 데 없이 생긴 거, 뭔가 성격도 좋을 것 같고, 그죠? 왠지 너그러운 성품일 것 같고, 그렇게 생긴 소녀 하나가 나지막이 영어책을 읽고 있다라고요. 아주 소년이니까 아직 영어책을,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돼서 그렇지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영어를 잘하죠.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소년의 영어 내용, 뭐 How do you do, 그러니까 How do you, Mr. Baker? Glad to see you. Is Sumi a Chinese girl? No, she isn't. She's a Korean girl.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한국말로 써놨어요. 낭송할 때 이 한글 발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어를 막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듯이 1년을 분위기를 참 잘 잡아놨어요. 밖에서는 폭풍우가 오고 있는데, 폭풍우 상태인데, 그죠? 폭풍우 비가 내리고 있는데, 버스 안의 분위기는, 그죠? 밖에는 거의 폭풍우라는 것은 거의 파괴적이잖아요. 바깥은 지금 파괴적인 분위기인데, 버스 안에서는 소년 하나가, 그죠? 전혀 화낼 것 같지 않은 숭글숭글하게 생긴 평화로운 모습의 소년 하나가 창가에 앉아서 나지막히, 폭풍은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되게 시끄러운데 나지막히 영어책을 아주 평화롭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또 Who are they?
They are David and Sumi. They are good friends. 이렇게 이제 또 딱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화자에게는 뭐가 문제가 돼요? 아까 이름이 문제가 됐어요. 나는 유리창에 베라의 스펠링을 써본다. 베라, 진실. 베라가 이 시인도 영어를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아니면 그때 베라가 뭔 뜻인지 찾아봤거나 voracious라고 합니다. voracious. voracious. 아이고, 이게 T인가 봐요. voracious. voracious. 아이고, 이게 뭐가 안 나오네요. voracious. 아이고, voracious. 제가 스펠링을 좀 틀렸나 봐요. voracious 하면은 그 진실한이라는 뜻입니다. voracious. 네. 이게 스펠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voracious 하면은 베라에서 나온 말인데 진실한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기억이 안 나니까 땀 날라고 그러네요. 아무튼 한글로 하고요. 진실이라는 뜻인데 다시 한번 써볼까요? voracious. 자존심이 상해서 이거네요. voracious. 이게 이제 진실한이란 뜻인데 이렇게 베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이렇게 스펠링으로 써본대요. 근데 여기도 이제 유리창 하면은 유리로 만들어진 창이고 정확한 명칭은 창유리겠죠. 유리라 썼으니까. 창유리 하면은 창에 끼어진 유리라는 뜻이고, 유리창 하면은 유리로 만들어진 창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창유리가 맞습니다. 창유리에 베라의 스펠링을 써본다라고 해요. 네. 누가 태풍의 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어쩌면 저 스치는 간판들의 숫자만큼이나 베라라는 이름의 파괴자는 너무도 많은 게 아닐까라고 합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은 진실인데, 저 성품은 뭐예요? 폭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름은 진실인데, 그 본질은, 그러니까 이름은 좋은 말로 짓고 하는 행동은 악행만 저지르는 자를 그런 폭력자라는 거죠. 폭력배. 네, 그런 파괴자는 너무도 많은 게 아닐까. 대부분 보면은 일상에서도 우리가 늘 볼 수가 있죠. 늘 악한 자들은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성품, 인품, 그 댐데미가 악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좋은 이름을 쓰죠. 착한 이름. 네, 그러니까 주로 악한 자들은 자기에게 없는 단어, 이제 없는 단어를 전혀 정의롭지 않은 자는 정의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삽니다. 전혀 애국하지 않는 자들은 애국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듯이 적당히 말하는 게 아니라 입에 달고 살면 그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진짜 애국자들은 물론 애국이란 말 쓰겠지만 과하게 쓰지 않겠죠. 자기가 애국자라고 안 해도 남들이 애국자인지 다 아니까. 근데 좀 늘 애국하지 않는 사람, 즉 매국하는 사람들은 주로 애국자란 말을 입에다 달고 산다고 해요. 네, 그런 뜻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어릴 적 인기 만화 영화 요괴 인간의 주인공 이름도 베라였어. 네, 베라였대요.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벤베라 베로. 이건 아무래도 그 요괴 인간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고, 난 일대 만화 영화에 죽어라 열광하면서 자라났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틀린 게 나타나요.
자라났지. 네. 네, 열광하며 자라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만화들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일본 만화들도 그렇고 굉장히 폭력적인 게 많죠. 좀 좋은 일본 영화가 아니라 만화죠. 일본 만화가 좀 괜찮다라고 싶은 것들도 거기에 다 폭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단히 폭력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죽어라 열광하며 자라났지 말은 어떤 그 폭력을 미화하는 것, 네, 그런 것에 길들여지면서 그렇게 자라왔다고요. 폭력을 미화하는 그런 만화 영화들을 보면서 자기도 거기에 길들여지고 또 그 폭력을 네, 열광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에서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문학적 담론이라고 그러죠. 그냥 지나가는 속보인데 그 속보에 그 베라라는 비문학적 담론인데 그 속보 이름이 베라라고 지어진 것, 그것이 불편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시로 형상화했습니다. 사회와 연결시킨 거죠. 태풍 이름이 베라라는 사실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또는 준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그런 폭력성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시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타자화해보자. 시 내용은 밑에다 올릴 거니까 따로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자기 자신을 타자화해보자. 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 네,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는 뭐고 자신은 뭘까요? 잠시만요. 자기 자신을 타자화해보자 라는 건데 우리 그 인지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는 게 있죠. 또 사회적으로는 자기객관화는 자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건데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메타인지는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죠?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는 인식, 그죠? 인식작용, 그것을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 자기의 인지를 인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바깥 세계를 인지하잖아요. 어떤 걸 인지하는데 자기의 그 인지를 인지하는 것,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타자화해 본다는 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한 번씩 시로 써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와 자신, 근데 이 시는 이렇게 일종의 메타시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이걸 글 쓰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꾸 메타시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타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 대한 또는 시인에 대한 또는 시론에 대한 그런 시가 아니기 때문에 메타시는 아닌 것 같고 자기 객관화 또는 메타인지 또 뭐가 있을까, 대자적 자로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 그런 종류로 보여요. 여기서 제시한 것도 자기 자신을 타자화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 네. 네, 자기와 자신이 뭘까요? 어떤 인생이란 또는 산다는 것은 자아가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삶이란 자아가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아와 자기의 문제가 있겠죠. 칼 융에 의하면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죠. 왜? 빙산으로 보면 좋겠죠. 빙산에서 물 위로 떠 있는 부분이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식. 그런데 물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무의식 저 한가운데는 무의식이 아주 깊숙한 곳에 있다면 여러 동심원으로 생각할까요? 동심원이 있으면 한가운데가 가장 바깥의 원이 의식의 영역이라면 가장 가운데 있는 원이 그 중심이 무의식의 영역이겠죠. 그죠? 가장 바깥에 있는 원 빼면 나머지 그 원 안에 있는 것은 다 무의식의 영역이겠죠. 근데 무의식의 영역 중에서 가장 가운데 거기 자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 동심원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원은 의식의 세계겠죠. 우리가 지금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 저게 뭐 기차네 뭐네 이렇게 바깥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 그 의식의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 것, 그 의식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자아라고 해요. 자아. 의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자아인데 그 자아가 살면서 늘 저 가운데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자기 자신을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를 찾아 떠나는 과정, 그것이 산다는 것이라고 해요. 네, 좀 말이 어려운가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자기는 전체 우리가 가지고 무의식 영역, 의식의 영역은 물론 무의식의 영역까지 담당하니까 자기가 가장 중심이라면 그 자아가 있고 또 자아가 담당하고 있는 게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것은 자아와 자신이겠죠. 또 자아가 담당하고 있는 게 자신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조금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그 정신적 영역에 속해 있는 무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신, 네, 자아겠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네, 그 자기 자신을 타자화해서 시를 쓴다는 것, 네, 그렇게 시를 쓰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네,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시를 공부하다 보면 대자적 자아니 뭐 즉자적 자아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대자적 자아, 물론 뭐 대자적 자라는 말을 헤겔도 쓰고 사르트르도 썼죠. 헤겔은 어떤 변증법에서 뭐 대자적 자와 즉자적 자로 나눴고,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존재론을 논할 때 대자적 자를 썼는데, 그냥 헤겔의 관점에서 대자적 자를 이해하시면 돼요. 즉자적 자라고 하면, 우리가 즉자라고 하면은 그냥 그 직접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물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즉자적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즉자적 자, 아니 즉자입니다. 즉 자 빼고요. 그냥 즉자인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들은 다 즉자적 존재인데, 대자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즉자적 존재인 자기를 바라보는 자, 그죠? 대자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대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상대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 네, 그런 게 이제 대자적 자라고 해요. 그래서 대자적 자로서 자기를 어떤 자기를 다시 한번 타자화하고 성찰해 보는 것, 네, 그게 바로 이제 자기 객관화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타자화해서 한번 시로 써보자라는 건데, 이승훈 시인의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네,
그 예시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쓰는 글은 나의 인, 나의 정부, 나의 천국 이러면서 가요. 계속 비슷비슷한 말들이 이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나를 키우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나이 먹게 한다. 오 맙소사 하고 끝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러니네요. 8강이 끝났으니까 8강이 끝났으니까 그 커뮤니티에 지금까지 8강까지 또 그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잘 복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